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죠? 이제 수요일 날 강의가 끝난 분들은 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강의가 시작되고 또 월요일 날 또 수업 들은 분들은 아마 이제 또 두 주가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2학기 들어서 이제 시간들이 참 빨리 간다 이렇게 또 느끼실 겁니다. 날씨도 또 쌀쌀해져 오고 있습니다. 금방 또 이제 12월 달, 12월 지난 12월 달 금방 또 방학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힘내시고 마무리 우리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9장 장애인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또 토의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9장 장애 청소년 복지는 여기에는 이제 장애 청소년의 정의서부터 장애 청소년의 사회 참여까지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 장애라고 칭하는 특수한 조건은 우리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개연성이 있는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 장애를 어떤 면에서는 나와는 무관한 일, 그리고 우리 가족과는 관계가 없는 것 또는 하찮은 것 등으로 이제 치부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외시하거나 경시하는 이러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 청소년들은 장애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그리고 이런 어떤 빈곤과 사회적 소외, 그 다음에 어떤 불이익의 고통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장애인들은 비장애 청소년에 비해서 낮은 학업 성취도와 학교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좌절과 그다음에 열등감을 느끼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지닌 장애 때문에 놀림을 당하거나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게 되기 쉽고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감이나 어떤 부적절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애 청년들이 이 청소년들이 이 장애를 이유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차별과 소외감을 겪지 않도록 이런 장애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의 어떤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애 청소년의 복지 정책과 서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장애 청소년의 어떤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 사회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장애 청소년에 대한 어떤 복지를 위한 정책이나 서비스는 뭐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어떤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취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그런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기에 이 장애인의 어떤 특수한 여건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요구되고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장애인들은 이로 인한 어떤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인해서 청년기의 발달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장애청들은 이 장애를 위해서 차별과 소외감을 겪지 않도록 장애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적극 지원이 이루어져야 갖고 그다음에 이 복지정책 서비스는 장애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사회 참여를 통한 지원하는 방향에서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인간다운 삶의 욕구와 의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려면 무엇보다도 이들의 어떤 이 자립 능력과 어떤 그런 배양과 사회적 적응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범국가적 혹은 범사회적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이 편익 도모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안들을 지금 보면 지금까지 어떤 그런 우리의 장애인들을 보면 정책적인 어떤 서비스나 그다음에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애인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그들에 대한 어떤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장애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장애의 개념은 자, 유엔의 장애인 권리 선언에 따르면 이 장애인이라 하면 뭐냐면 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이고 정신적 능력의 어떤 불완전으로 인해서 개인적 또는 어떤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어떤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인권 장애인이라 이거 여기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세계 기구, 이제 세계 보건 기구에서 이제 우리가 따로 보면 WHO라 해서 우리가 세계 보건 기구잖아요. 여기에서는 이 장애인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여기는 심신의 손상, 그다음에 장애, 사회적 분리, 이런 것들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1983년에 세계 행동 계획 등 유엔의 어떤 각종 선언에서 이를 어떤 장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이 장애의 어떤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기는 장애복지법,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겁니다. 장애인 복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특수교육진흥법,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것 등에 따라서 우리는 약간씩 어떤 다르게 정의가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이 장애복지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 장애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이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러한 어떤 장애를 받는 자인데, 그러면 어떤 신체적이고 정신적 장애를, 어떤 그런 장애를 받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이 장애의 정의에서 이제 신체적 장애입니다. 자, 신체적 장애는 주요 이제 어떤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를 얘기하는 거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그래서 여기는 내부 기능에는 이제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적 장애와 내부 기능의 장애를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고, 정신적 장애는 우리가 발달 장애라든지 또는 어떤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리가 이제 장애를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장애를 크게 이제 이 장애인 복지법에 다른 이제 어떤 장애의 유형을 우리가 분리해 보면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신체적 장애하고 정신적 장애를 크게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신체적 장애는 또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여기에서는 내부 신체적 기능의 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 장애는 여기는 이제 나중에 요거 이제 있다고 말씀드릴 텐데, 자, 신체적 장애에서는 자, 외부 신체적 장애에서는 여기는 지체 장애와 또 여기는 안면 장애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외부 신체 장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지체 장애는 자, 절단 장애 또는 관절 장애, 지체 기능 장애, 변형 장애, 이런 그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체 장애라고 하고, 뇌병변 장애는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이 복합적 장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뇌병변 장애라고 하고요. 시각 장애는 어떻게 돼요? 시력. 그다음에 시야 결손 장애, 이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각 장애는 청력 장애라든지 평형 기능 장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 장애는 여기 언어인데 언어 장애, 음성 장애, 구어 장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면 장애는 안면부의 어떤 추상이라든지 함몰, 비후 등 이 변형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장애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는 외부 신체적인 이제 그 기능의 장애를 얘기하고 있고, 내부 기능의 내부 기관의 어떤 장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장 장애. 신장 장애는 특수 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 장애는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되는 어떤 심장 기능, 이런 이상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 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이 만성 어떤 그런 중증의 간 기능 이상,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호흡기 장애는 자, 일상생활의 현저히 제한되는 이 만성 중증의 어떤 호흡기 이상이 있는 것을 여기는 호흡기 장애라고 하고, 그다음에 장르 요로 장애는 자, 일상 어떤 이런 일상입니다.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이 장르 오류고, 그다음에 내전증 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정 중증의 어떤 내전증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와 내부 기관의 어떤 장애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또 외부와 내부는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확대 예상 장애 범주는 이제 소화기 장애, 비뇨기 장애, 만성 통증, 기타 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 장애에서는 지적 장애다. 그래서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그다음에 정신 장애는 어떤 조현병이라든지 조형 정동증에, 그다음에 양극성 어떤 정동 장애, 재발성 우울 장애, 그다음에 이제 자폐성 장애는 소아자폐는 자폐성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즘 같아서는 어떤 그런 그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뭐 대비를 해야 되지만, 이런 장애는 어떤 그런 예고된 장애도 있지만 예고되지 않은 그런 우리 장애가 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요. 또 확대 예상 장애인으로서는 그다음에 만성 알코올이라든지 약물 중독, 그다음에 어떤 기질성 여기는 뇌 증후군, 그다음에 치매, 기타 이제 정신 발달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적 장애로서 이제 확대될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장애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그래서 기존의 장애를 우리가 이제 이 장애복지법에 따른 분류를 따라서 이건 어떤 장애지? 여기를 보면 이 신체적 장애, 크게는 정신적 장애로 나누면서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자, 이제 장애의 어떤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엔의 어떤 그런 장애 인권 설립 선언에서 보면, 즉 장애인이란 뭐냐면, 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어떤 그런 불안정으로 인해서 개인적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보건기구 이제 WHO에서는 장애를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심신의 여기는 어떤 손상, 그다음에는 장애, 그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분리 등 이런 것들은 이제 세 가지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어떤 장애의 정의는 여러 가지 어떤 장애복지법이라든지 특수진흥법, 그다음에 장애인 권책주 및 시간제한법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장애인으로 나누고 있고, 그 장애는 장애복지법 제2조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나눴다. 그러면 그런 장애들을 이제 쭉 해서 우리가 이제 장애에 대한 어떤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장애 청소년이라는 것은, 장애 청소년이라는 그럼 뭐냐? 이런 장애 청소년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자,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 및 어떤 그런 장애 청소년의 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이러한 장애인 복지법이라든지 생활보호법, 그다음에 특수교육지능법, 아동복지법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장애 청소년이라는 것은 자, 중고등학교 시기에 해당되는 이러한 청소년, 그리고 만 13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으로서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바를 여기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장애인 중에서 이 청소년을 구분해서 분류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 청소년에 대한 어떤 연령 규정은 장애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이 연령 규정에 따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 통념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 청소년의 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어떤 그런 장애인 복지법, 그다음에 특수교육진흥법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는 장애인 청소년이란 여기에서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해당되는 이런 청소년으로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면에서 만 18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으로 가지고 이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바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장애의 정의는 실적으로 보면 그 신체적 또는 어떤 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원인이 존재하고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이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태라는 이제 어떤 두 가지 이 조건에 의해서 이제 규정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권과 그다음에 이 학습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이 그 장애 청소년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돼요?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여기에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의 어떤 적합한 교육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애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제 유형별 특성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자, 장애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특성에서 첫 번째 이제 지적 장애 청소년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지적 장애 청소년은 첫 번째 이제 사회 정서적 이제 특성이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지적 장애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사회적 대인관계 능력 기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적응 행동에서 결함을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어떤 대인 간의 어떤 그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적절한 사고라든지 판단, 사회적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지적장애 청소년들의 어떤 사회적, 정서적, 그 정서적 발달에는 어떤 생활 연령이라든지 이 정신 연령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정신 연령은 낮지만 사회 연령이 높기 때문에 같은 나이 또래의 어떤 생활 내용을 배우기 원하지만 어떻게 돼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상황에 부적응하는 이러한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 지향성이라든지 뭐 책임감, 사회적 기술 이런 것들을 부족으로 인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나타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거부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뭐냐면 자,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 그다음에 여기는 사회 행동적인 이러한 문제점을 보이는데 어떤 문제점을 보이냐면 자,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있는 이 학생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학교 환경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반응의 양이나 어떤 질과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믿는 이런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회 정서적 특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스스로의 어떤 힘에 의존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적이나 혹은 어떤 외부적인 단서들을 우리가 이제 길잡이를 이제 삼아서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어떤 자신들 스스로의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학습되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경험했던 작은 실패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자, 지적장애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사회적, 정서적 요인을 요약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의존심이 지나치게 많아서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심한 이런 긴장감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명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정서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이 내면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어떤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면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지적 장애인에서 이제 인지적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인지적 특성은 자, 그런 어떤 지적 장애 청소년은 자, 사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어떤 사회 환경적인 이 자극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어떤 교육 체계와 분리된 이 교육을 받고 있어서 다양한 또래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한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후천적으로 인지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서 기억과 학습 등 이런 기초 생활 유지에 필요한 이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뒤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어떤 학습상에서 주의 집중의 시간과 어떤 그런 범위에 있어 심한 이런 어려움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어떤 그런 투입 정보를 재생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정보를 조직하고 구성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이들의 어떤 그런 장기적인 어떤 그런 기억은 일반 청소년에 비교할 만하나 단기 기억은 결함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새로운 일이나 문제 상황에서 지식이나 이런 어떤 그 지식이나 기술을 적용하는 능력에 결함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선행 이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그런 문제 해결 능력, 미래의 어떤 미래의 어떤 문제 해결에 사용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어떤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나 자료를 가지고 일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기초 생활 유지에 필요한 어떤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뒤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준에 맞는 어떤 교육과 주의 집중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적장애 청소년에서 세 번째에서 이제 운동 신체적 특성입니다. 자, 지적장애가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신적인 기능과 그다음에 신체 모든 기능의 어떤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여기에서는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신체의 어떤 그런 각 부위의 형태나 기능 면에서도 이제는 그 어떤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뭐냐면 앉기라든지 그다음에 서기, 그다음에 보행, 그다음에 뛰기, 손가락 이런 사용 등의 어떤 그런 기능이 지체되고 민첩성도 결핍될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그런 신체적 과제 수행에 요구되는 힘이라든지 지구력, 그다음에 협응, 그다음에 달리는 속도, 유연성, 그리고 어떤 반응 시간은 어떤 정상 또래들에 비해 매우 낮은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많은 연구들이 이제 보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어떤 신체적 과제 수행에 요구되는 어떤 힘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지구력, 힘과 그다음에 어떤 지구력, 그다음에 어떤 협응, 그다음에 어떤 달리는 속도, 그다음에 어떤 유연성, 그리고 반응 시간 이런 것들은 어떤 정상 또래에 비해서 매우 낮은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많은 연구들이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지적장애 청소년에서 이제 언어적 특성입니다. 자, 지적장애 청소년들은 인지 능력이 어떻게 돼요? 매우 느리게 발달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언어 발달이 어떻게 됩니까?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들은 거의 어떤 면에서는 자, 대부분의 언어 장애가 있는데 특히 인지라든지 사회, 그다음에 어떤 정서적인 이런 어떤 성장, 인지, 사회, 정서적 이런 어떤 성장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의 정도가 심할수록 그다음에 뇌 속의 언어 발달을 관장하는 그 어떤 양의 변화, 이 양의 어떤 그런 변화를 어떤 그런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체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뇌 속의 언어 발달을 관장하는 영역의 잠재적인 이런 신경학적 손상 때문에 언어 발달은 더 어떻게 돼요? 지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과 언어의 발달은 지적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보다 어떻게 돼요? 언어 자체가 이 두드러지는 이런 어떤 특징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지적장애 청소년은 인지 부족과 그다음에 언어 지체의 어떤 그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말과 언어의 발달은 자, 지적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보다 언어 지체가 두드러지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음의 어떠한 대치와 생략 이런 것, 조음 장애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자, 구어 발달의 어떤 지연이라든지 제한된 어떤 어휘력, 그다음에 정확하지 않은 문법 사용 등을 포함한 이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적 장애 청소년들은 인지 부족과 언어 지체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많은 이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정서장애 청소년 중에서 사회 정서적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운동신체적, 그다음에 언어적 특성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정서장애 청소년 중에서 이제 사회 그다음에 정서적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에전트라는 사람은 자, 정서 이 장애는 열등감이나 불안, 그다음에 어떤 자아의 도취, 그다음에 과민, 우울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는 내향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자책적인 감정이 지배적인 것이 어떤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등감과 불안, 그리고 어떤 무기력은, 이 열등감과 불안 그리고 무기력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 무기력을 갖게 되고, 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대체로 낮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회 청소년 특성 중에서 보면 이 자기 표현과 낮은 어떤 표현력, 그다음에 사회성 기술의 결여, 그다음에 무기력과 낮은 자존감, 자아 통제력의 결여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어떤 그런 자기 표현과 낮은 표현력 이런 어떤 것들은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그 시기에 또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자기 표현과 낮은 표현력, 사회성 기술의 결여, 무기력과 낮은 자존감, 이 자아 통제력의 결여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자, 일상생활 중 실패와 욕구 좌절의 어떤 누적으로 인해서 늘 어떻게 돼요? 불행감을 경험하고 있고, 자신에 대해 어떤 부정적 개념을 어떤 발전시켜서 차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적응상의 어떤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이제 커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사회 정서적 특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정서적으로 기복이 심해서 교우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과의 어떤 관계 형성에 문제가 있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서적으로 기복이 심해서 교우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람과의 어떤 그런 교우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정서장애 청소년들은 사회 정서적으로 어떻게 돼요? 고립되고 소외되어 있어서 이런 이제 불안정한 이런 현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정서적 특성은 자, 정서적으로 이 기복이 심해가지고 이제 교우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 이런 어떤 형성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런 그 사회적으로 이제 고립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청소년 정서장애 청소년의 인지학업적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정서장애 청소년은 이런 정서장애 청소년은 이런 공격 행동이라든지 불안, 그다음에 위축 행동, 그다음에 어떤 미술 행동, 그다음에 사회화된 공격 행동 등의 어떤 행동 특성을 보이며 학업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업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어가게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정서 장애를 정의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어떤 기준이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감각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는 없으나 학습에 심한 어떤 부진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살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정서 장애 학생들이 여기에서는 모두 어떻게 돼요? 학업에 여기에서는 전념하게 되고, 모든 학업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여기에서는 어, 문제가 이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영역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이제 규정되므로 획일적으로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학습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어떤 미침으로 그것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대체로 이 정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판별된 그런 학생들은 이 학업성취가 극히 부진하고 정서 및 행동 면에 어떤 문제가 가별되는 봉사장애로 이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유형별 우리가 이제 정서장애 청소년에서 운동 신체적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런 특성은, 자, 이 정서장애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대근 활동이라든지 소근 활동, 이런 어떤 그런 지각 운동 능력이 일반들에게 비교해서 낮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보면 이 감각기관과 연관된 운동 능력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기능과 연관되므로 여기에 이제 관한 어떤 지도와 훈련이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체력이나 대근 활동의 어떤 부족은 일반적으로 훈련 부족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적으로 보면 이제 그 체력이나 이런 어떤 그런 대근육 활동의 부족은 일반적으로 훈련 부족이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어떤 신체 기능의 능력은 뭐냐? 여기는 이제 어떤 면에서 지각 운동 기능이라 이제 지각 운동 기능. 네. 자, 이들은 동작이나 어떤 면에서 보면 복잡한 숫자, 그다음에 어떤 색깔, 이거나 어떤 크기로 인해서 심리적인 충동을 일으켜서 운동성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서장애 청소년의 지각 운동 기능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박자다. 뭐냐 하면, 자, 청각 자극에 맞는 이 박수를 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청자를 위해서 우리가 박수를 치고 무슨 얘기를 해준다고 했을 때 보면, 예? 이 박수를 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 둘째는 물건의 어떤 조작 능력이 부족하다. 여기에는 자, 물건의 조작 능력이 부족하다. 청소년의 지각 운동에서의 문제점은. 그다음에 셋째는 자, 모방 기술이 부족한 이런 상태가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청소년 그런 어떤 지각 운동 기능의 어떤 문제점들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정서장애 청소년들은 가장 큰 정서적인 어떤 문제를 비롯해서 운동이라든지 신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언어적 특성입니다. 언어적 특성. 자, 이 자폐장애 청소년들은 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여기에는 그 억양의 어떤 결여와 리듬의 어떤 이상도 보고되고 있는데, 자, 리듬과 언어의 상징적 속성의 이상이 청소년기까지 이제 지속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다른 특성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하거나 들은 내용을 의미 없이 반복하여 말하는 이 방향어의 특성을 이제 우리가 보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적절한 언어를 그런 이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자기중심적인 언어 사용이 많고 그리고 사회적 언어와 자발적인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어의 사용이 거의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어떤 그 장애 청소년에 대하여 그 정상적인 이러한 청소년의 언어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제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는 자, 여기서 이제 장애학습 그 청소년에서 사회 정서적 특징이다. 여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학습 장애 이런 어떤 그런 학습 장애 학생은 자, 주된 문제가 뭐냐면 이 인지적인 측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어떤 근거에서 학습에서의 어떤 결함이 학습 장애의 주요 어떤 그런 특징으로서 강조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자, 부정적인 자아 어떤 개념이 낮은 어떤 좌절 극복을 의지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거절과 회피, 그다음에 열악한 어떤 자기 경영 능력 및 수행력의 자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문제들을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적응에서의 어려움까지도 이제 이런 것들은 연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 장애로 인해서 욕구가 좌절되면 많은 이 학습 장애 학생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혼란되고 그들 자신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의 어떤 정서 발달은 비장애 학생들의 정서 발달과 다를 게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내용을 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그 이제 학습 장애 이 학습 장애 학생들의 어떤 사회 정서적인 이 문제를 보는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이들이 사회적 인지 능력에 있어서 결함을 보인다는 것인데 이제 특히 이제 뭐 어떤 것이냐면 자, 상대방과의 어떤 대화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서 사회적 단서를 잘 해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그다음에 느낌 그리고 어떤 상태를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회적 어떤 그런 상호작용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 정서적인 문제는 학업 성취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로 나타나게 이제 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 장애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비장애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가행 행동이 어떻게 돼요? 가행 행동이나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불안감과 충돌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교 생활에서 문제점을 찾기가 일어나다 보기가 문제점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학습 장애 학생의 사회적 어려움은 여기에서 보면 사회적 이 상황을 이해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조망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 지각 능력의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중심적인 이런 상대방의 요구에 덜 반응적인 이런 의사소통 양식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기능해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공격이나 위촉, 그다음에 어떤 주의력 결핍과 같은 이런 행동 문제, 그다음에 대인관계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함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장애 청소년들은 사회 정서적으로 이제 불안정하고 자존감이 낮고 그다음에 이제 위축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지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 그 학습장애 여기 세 분인데 이제 학습장애 청소년의 인지지각적 특성이다. 그래서 자, 학습장애 학생들은 여기에서 보면 자, 조직적으로 이런 사고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어서 이제 종종 어떻게 되면 이제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로 인해서 어떤 자신의 생활을 계획하고 구성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조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란 뭘 얘기를 하느냐면 인지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지란 어떤 면에서는 사고라 이 어떤 그런 그 인지 능력 어떤 이때 이제 이 조직적으로 사고하는 여기 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인지 능력을 의미하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뭐냐면 자, 인지라는 것은 사고하고 전략을 사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능력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 능력에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기억력에 있어서도 결함이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이들이 기억에 있어서 빈약한 수행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암기를 위한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습 장애를 지닌 이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암기 과제에 훨씬 더 큰 이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이 암기 전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습 장애 학생들에게도 이와 같은 암기 전략을 사용하도록 이런 어떤 학습시킬 수 있다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사실적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장애 학생은 자, 인지적 결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사회적 상황을 잘못 이해하거나 일상생활의 어떤 기본적 욕구에 반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다음에 타인의 입장을 조망하고 감정을 이해하는 데 이제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학습장애 학생들의 그 인지 문제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전략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필요하냐면 자기 조절 이런 어떤 기능 등을 자기 조절 이런 어떤 기제를 사용하는 능력인 초인지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기억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인지 그다음에 어떤 초인지 이런 어떤 세 가지 중에서 한 영역에서 문제를 보이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보이면 나머지 두 영역에서도 결함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학습장애 여기에는 학생들을 보편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세 가지 영역에서 이제 문제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지 지각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또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청지각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이 비슷한 소리를 식별하지 못하거나 언어 지시를 따르는데 이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장애 청소년들은 인지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학습장애 어떤 그런 그 측면에 많은 이런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에는 이러한 세 번째 이제 학습장애 청소년의 운동 신체적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 신체적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 운동 신체적 특성은 자, 신체나 그다음에 지각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동작이 어설프고 민첩하거나 꼼꼼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뭐 시각이라든지 운동 협응 능력 이런 것들이 낮아서 세밀한 동작을 요하거나 어떤 지각과 동작 간의 협응을 요하는 어떤 가제 수행 능력이 또래에 비해서 현저히 이제 떨어짐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음악 치료 활동을 통해서 뭐 바람직한 행동 조절을 유도한다든지 그리고 학습 이런 어떤 그런 기술 발달을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행동 조절이 반드시 뒤따라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 조절은 여기에서는 음악 치료의 어떤 처음 몇 회계 동안 성취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이 시기의 음악 치료를 통해서 이제는 학습 장애
그런 학생들의 행동 유지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학습 장애 청소년들은 이 운동이나 신체적 이런 것들이 민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악 치료 활동 등을 통해서 이제 바람직한 이 행동 조절을 이제 유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와 다른 어떤 그런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을 이제 적용하면서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그 학습 장애 청소년은 운동이나 청소년으로 밀접하지 못하지만 음악 치료 활동을 통해서 이런 어떤 바람직한 행동 조절을 이제 유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 학습적 장애를 우리가 한번 이 학습적 장애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습 장애 학생은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양에 비해서 성취도가 어떻게 돼요? 대단히 이런 저조한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시간은 많더라도 이 의도한 과제에 집중하는 시간이 적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습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지식이거나 그다음에 없기 때문에 이 성취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청소년의 학습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가 어떤 그런 측면이 이제 우리가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이 안정된 이런 어떤 이런 안정된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학습 장애 학생들의 학습 특성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 학습장애 학생은 학습에 있어서 타인의 지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타인의 지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 장애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학습에 있어서 이제 타인의 어떤 지시에 의존한다.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요. 자,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 학습 장애 학생은 자, 수행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 자, 학습 장애 학생은 그런 수행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신발을 고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학습 태도를 볼 때 여기에서는 하여튼간에 이런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지시에 의존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자, 학습 장애 학생은 수행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제 학습 장애 학생들에 있어서는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측면이 또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자, 과제 변화에 따라서 전략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제는 과제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조금만 틀리면 이런 어떤 그런 우리 장애 학생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들은 언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에도 이 어려움을 이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90% 이상이 이제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이제 또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자, 하나의 상황에 맞는 이 기술이나 개념을 이해해서 실행하는 능력은 있으나 다른 상황에 배운 것을 전이하는 그 일반화의 어려움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또 하나 뭐냐면 자, 과제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접근보다는 자, 실패를 전제하면서 과제에 접근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자, 발달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데서 오는 이 과제 수행 욕구는 어떻게 돼요? 좌절한다든지 그다음에 좌절하고 그다음에 실패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의존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준비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오면 좌절하고 실패하고 의존성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학업 성취상의 문제는 학습장애의 어떤 주요 특성으로 인해서 학업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학습장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학업 성취성의 문제는 학습장애의 어떤 주요 특성으로 인해서
학업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내가 학업을 하는데 모든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학습 장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습 장애 학생들 중에는 한두 과목에서만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습 장애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한 과목 전반에 걸쳐서 이 성취의 문제를 보이곤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기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 단어적인 문제와 본문에 나타나는 어떤 그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이 학습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아동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이나 2학년 정도의 어떤 지차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기대치보다 약 3년 이상의 이제 지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장할수록 읽기 영역에서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더욱 심각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학습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글에 대한 이런 어떤 의미 파악과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학습적인 측면에 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것들이 읽기,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쓰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이런 어떤 장애 요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잠시 이제 10분간 휴식했다가 이어서 장애 청소년의 자해 정착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